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달 고2 학생들의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독서 지문 중에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과 관련된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은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 지문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면서 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정의를 내리면서 첫 문단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베런은 당시 어쩌고 나오면 왜 베런이 이런 주장을 최초로 했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기 마련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자, 그리고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 배경이죠.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매스미디어의 견주만, 여기 어휘 문제가 이제 스몰 A, B, C, D 나옵니다만 어휘 문제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견주면은 쉽게 말하면 비하면이죠. 매스미디어에 비하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하면서, 이 상당히 긴데요. 두 번째 문단은 왜 베런이 이렇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 당시 상황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반론권.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그러면서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이 반론권이 어떤 권리들로 구체화되고 있나, 지금 구체화된 권리 종류를 지금부터 씁니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체화된 권리가 나왔습니다. 정정, 반론보도, 추후보도. 이건 나중에 나 지문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권리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유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권의 범위를 구체화시켰고, 그 다음에 또 방송법에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 결국 충돌한다는 얘기죠. 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편집권, 또 국민들의 이렇게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매체 접근 이용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기 안 나와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다 그런 것도 서로 충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에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한테 인정되는 이렇게 언론 매체 등이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했을 때 어떤 구제수단이 인정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서 끝맺었으니까 아마 여기 나 지문에는 그런 구제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추측이 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가지문만 가지고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20번 갑니다. 먼저 20번 가지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가는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론권이 세 가지, 정정, 반론보도, 추후보도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권리의 유형 구분하였다. 이거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가는 권리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였다. 글쎄요, 이렇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 그게 나왔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느 시대에는
얼마만큼 인정됐다가 또 어느 시대에 얼마만큼 확대됐다 그런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2번은 땡이고요. 3번 간은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 그렇죠, 맞죠. 왜 배런이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주장했는지 바로 그 당시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 독과점 현상 뭐 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지적한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등장 배경 그리고 실현 양상. 이 반론권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정, 반론 보도, 추후 보도 그런 권리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실현 양상도 설명했습니다. 일단 3번도 간은 맞네요. 4번입니다. 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 의의를 평가했고, 글쎄요. 아까도 권리의 발전 과정 소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역시 또 이 반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도 볼 수가 없겠죠. 일단 땡입니다. 5번 선지. 간은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 글쎄요. 반론권이라든지 그런 게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런 건 나온 적 없습니다. 땡. 그러니까 일단 정답이 1번하고 3번으로 압축이 되겠네요. 그 다음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일단 오답률이 64%에 근접했습니다. 하여튼 이 질문이 상당히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내용일치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구제 수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1번 맞고요. 그리고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5번 선지가 있습니다. 배런, 최초로 그런 권리 주장한 사람이죠. 배런은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았다. 자, 이게 일단 끝부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지지 않나요? 자, 일단 그 부분 한번 같이 관련된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뭐 그런 내용. 소수란 말이요. 일단 뭐 뒷부분 맞을 수 있는데 시민한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아무도 매체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한테만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한테만 매체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의 자유도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번. 그래서 지금 5번이 유력한 정답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배런이 이렇게 그 당시 비판한 당시 배경이 뭐 아무 시민한테도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수의 자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데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한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그런 걸 소유한 소수의 집단이나 계층 그런 사람들의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5번 유력한 정답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옆에다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일단 가 지문 속에 방송법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얘기는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방송법 조항 2개 또 언론중재법 조항 하나를 가지고 보기를 만들었고 각각 기억님 디귿과 연결해가지고 선지 5개를 만들었으니까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방송법 6조 9항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즉 A 입장 취하는 사람, B 입장 취하는 사람, A당, B당 골고루, 야당, 여당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취지 이해가 됩니다. 일단 기억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지가 지금 1번 선지가 있네요. 기억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 균형성 그런 말이 나왔고요. 적절합니다. 2번 선지 기억입니다. 기억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죠. 균등한 기회, 의견이 다른 집단한테도 균등한 기회, 그 다음에 뭐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한테도 균형성 유지 그런 얘기 나오니까 만약에 비판을 당한 국민이 있다면 같은 취지에서 반론의 기회 요구해야 되겠죠. 네, 2번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방송법 제6조 2항이 주어져 있는데요.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3번 선조로 갑니다. 니은은 언론 매체가 사유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5번 디귿이니까 일단 디귿을 봐야 되겠네요. 네.
디귿은요 아직 가지문에는 안 나왔는데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법에 제17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나중에 나지문 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확한 법률 명칭이 언론중재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법의 17조 1항에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의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가지문에 그 반론권이 세 가지 형태로 부처야 된다고 했는데 정정보도, 반론보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추후보도. 그렇게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형태가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추후보도 청구하는 이런 내용은 뭐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또 형사상으로 뭐 조치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사람. 근데 나중에 다그겐 무죄가 밝혀졌는데 그런 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뭐 무죄 판결 같은 걸로 죄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추후보도 청구권이네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4번 선지인데요. 디귿은 바로 추후보도 청구권인데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방금 봤지만 이런 건 일단 한번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보도가 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 같은 것이 났을 경우 이제 그런 걸 보도해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후보도 청구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매스미디어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자유 보장 이런 거하고 좀 약간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번이 이게 디귿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4번을 답으로 찍어놓고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즉 죄인인 것처럼 보도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즉 나 무죄 판결 받았다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보도 청구권 인정하는 거니까 5번도 적절하겠네요. 그럼 답은 4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을 보겠습니다. 앞전에 가지문 끝맺으면서 이렇게 뭐 언론 매체가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어떤 구제 수단이 주어지는가 궁금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고소할 수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좀 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두 가지 청구권이 이제 한 문단에 같이 있거나 뭐 하여튼 한 문단씩 있거나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정정보도 청구권하고 반론보도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법률 명칭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계속 언론중재법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전에 23번 디귿 보기도 그랬습니다만 이 찾아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언론중재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썼듯이요. 이 정확한 법률 명칭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약칭해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계속 지문에서도 마치 정식 법률 명칭이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시간을 쫓기시고 하겠지만 글쎄요. 저희 같은 뭐 전문가가 아닌 일개 유튜버 채널도 이렇게 밝혀냈는데 좀 정확하게 좀 법률 명칭 같은 거 좀 팩트 체크를 하시고 좀 지문을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왜 이런 명칭이 그대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해설지를 보면은 이 지문이 어느 전문 서적에서 어느 전문 서적을 출전으로 해서 나온 것인가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그 책이 그렇게 되겠죠. 이게 맨 처음 책 시작 부분에는 이 뭐 약칭 뭐 쭉 나오고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뭐 언론중재법을 한다 그렇게 하고서 계속 중간 부분에는 언론중재법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딱 그 부분만 참고해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마치 진짜 법률 이름이 언론중재법인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지문의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물론 뭐 이 국어 지문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만 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지문 자체를 쓰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감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언론중재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통상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계속 언론중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정보도 청구권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말 그대로 바로잡는 겁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그러니까 뭐 사실인 거 인정하는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반론이죠.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렇게 두 가지 권리 성격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 위로 올라갑니다. 네,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입을 입증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언론사가
이 자기네 보도가 진실임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도 뭐 얼마든지 이 문제 세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정정 보도 청구권과 또 반론 보도 청구권의 차이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뭐 한마디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사실적 주장이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분명히 또 낚이는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즉,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인 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네. 사실인 주장, 참인 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설사 뭐 실제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참인지 거짓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면은 다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것들 뭐 쭉 열거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논평, 광고 등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거 잘 개념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자, 이런 기간 주어지면 분명히 사례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죠. 사례 문제 내려고 이런 기간을 지문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즉 몰랐더라도 그런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좀 약간 짧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 즉 상대방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그냥 단순히 전화나 뭐 이메일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겠죠.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물을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여기서 싣게도 나중에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25번의 4번 선지가 게재하게입니다. 게재하게. 실제로 그 언론중재법 조문상 제가 찾아봤던 용어에도 게재하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문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 어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게재하게 대신에 이렇게 쉽게 이런 용어를 어휘를 대신 바꿔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이렇게 기억 밑줄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또 추론 문제로 22번이 나가니까 일단 기억까지 읽어보고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청구를 수용한다면은 이렇게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 쉽게 된다는 것이고, 자, 이때 이제 그런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실을 때, 이때의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 그 잘못된 보도가 나갈 때는 아주 통상적인 속도로 설득력 있게 막 그렇게 보도에다가 이렇게 정정 보도문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아주 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것도 은근히 오답률이 53%를 넘었습니다. 자, 1번 선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딱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채널 써야 되고, 같은 지면 써야 되고, 또 같은 속도로 읽어야 되고, 바로 이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그 피해 회복을 청구한 사람한테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1번이 맞고, 나머지 선지들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2번, 원보도를 한 언론사 대표자에게 원보도를 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근데 뭐 이런 요구 자체하고 그런 뭐 통상적인 속도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고. 3번입니다. 원 보도에 비해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하여 언론 매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글쎄요, 이게 뭐 신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한 수단을 갖추는 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약간 의미가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4번 선지,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대중적인 주장, 뭐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 이거 언론 독과점 그런 얘기할 때 가지문에 나왔던 그런 표현인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선지고요. 아마 오답으로 많이 끌린 것이 5번 선지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상당히 진짜 솔깃한 오답인데요. 이게 오답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기억은요,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선지는요,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해서 시청자들한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건, 이건 반론 보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반론 보도.
반론 보도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정정 보도는요, 일단 언론사부터가 내가 이거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시청자한테 내가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한테 뭐 옳고 그른 판단을 뭐 내리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5번 선지는 겉보기는 그럴싸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한테 내리도록 하기 위한 건 이건 엄연히 그 반론 보도에 한정된 거고요. 정정 보도는 뭐 시청자가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죠. 이미 다 언론사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를 못하면 이렇게 5번으로 낚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22번 풀어봤고요.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가기 앞서가지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억의 이유 같은 이런 그 뭐 동일한 채널을 치면 뭐 통상적인 속도 이런 내용을 이제 규정한 법조문이 보니까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이네요. 근데 거기에 이런 목적이 써져 있습니다.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네. 결국 뭐 1번 선지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네.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참고로 이렇게 해당 법조문 일단 뭐 잠깐 안내해 드렸고요.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네, 지문으로 가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사 등이 이런 정정, 반론보도 청구 수용한다면 이렇게 7일 이내에 그런 방송하거나 게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언론사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점은 뭐 뒷부분을 읽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독서 문제 중에 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더 제가 보충해서 참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이런 정정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언론사 등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언론중재법은 이런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든지 중재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뭐 조정 절차하고 중재 절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직접 법원에 언론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그렇게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면 여기 지문에 나온 대로 기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보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 보도 있은 후 6개월 그런 기간을 좀 엄격히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굳이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조정이나 중재 신청 하지 않고도 그냥 막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구제 수단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좀 독서 지문에서 좀 또 다른 문제가 나간다면은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또 이제 내신 시험 같은 데에서 이런 또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또 지문을 변형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면요. 좀 기간이 은근히 또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뭐 3개월, 6개월 뭐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3개월 또는 6개월 지났다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래도 뭐 구제할 방법이 아예 없진 않네요. 민법 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요건 반론 얘기는 안 나오고 정정보도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정정보도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민법 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아까 전에 그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는 보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인데 여기는 좀 넓긴 넓습니다. 안날로부터 3년, 또 보도 있은 후 10년 일단 그 기간. 하지만 이 기간 지났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또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이 아니고, 자, 이게 차이점이 있네요.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 대표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민법 764조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그런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간 기자, 편집자 등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상대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차이점이 또 있네요.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의 유법성이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이 점이 다시 아까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네, 이렇게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것을 청구할 때는 뭐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정정보도 청구할 때하고는 달리 뭐 고의, 그 다음에 과실 또는 뭐 언론사의 그런 보도의 유법성 그런 것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 필요하지 않은데요. 거기에 반해서 민법에서는 민법에 의해서 청구할 때는 다 그런 거 다 청구하는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언론사 측에 고의 과실이 있다 또는 뭐 해당 보도가
위법하다 그런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자,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뭐 충분히 엄격하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법지문 많이 보신 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다 싶을 겁니다. 이렇게 그 민법상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권 인정할 정정보도 청구할 때 언론사 측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이런 거 바로 일반적으로 저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입증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법지문에서 많이 보는 바와 같이 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이런 거 입증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늘 법지문에서 봐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이론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기간 보도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 뭐 보도 있으면 10년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불법행위 당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길게 보면은 일반 불법행위 이론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764조가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 이런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법조문이 표현되어 있냐 하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민법 제764조를 찾아보니까 법조문은 딱 이렇게밖에 안 써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있지 뭐 정정보도 청구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에 정자도 없네요.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지문에서는 민법 764조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딱 주어지고 민법 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정정보도가 해당되겠군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문제 대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실제 이 법조문에는 민법 764조에는 이런 정정보도의 정자도 없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조문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뭐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런 거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법지문에서 늘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론하고 같은 이론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권이 언론중재법에 비해서 엄격한 성립요건 필요로 한다 하고서 이제 뭐 마지막 문단 간단합니다.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이렇게 의의를 씀으로써 끝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지문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20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아까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에서 일단 1번하고 3번을 유력한 후보로 뽑았으니까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권리의 주체를, 즉 이렇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부여했다. 자, 이 권리 주체는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죠. 예, 이 피해자가 이런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법률의 내용, 뭐 언론중재법이든 민법이든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뭐 어떻게 할까요?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두 법률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권리 주체는 그냥 뭐 언론 보도를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피해자인 점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나는 확실히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이제 가장 유력한데 3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근거한 법, 즉 언론중재법이냐 민법이냐에 따른 권리 성립요건 차이 비교. 그래서 민법에 의한 청구가 훨씬 엄격하다. 그렇게 결론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3번 나 확실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혹시나 또 대비해서 나머지 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나는 권리 실행 과정에 나타난 한계요. 자, 글쎄요. 뭐 한계.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뭐 언론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하려면은 일정한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뭐 그런 한계. 그 다음에 또 민법에 의해서 청구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해야 된다. 그런 한계 같은 거 뭐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가에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나는 세모 쳐놓고 가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땡이고요. 4번 선지 일단 가에서 먼저 땡인데 다른 권리와 대비하여 권리 특성. 글쎄요. 뭐 언론중재법에 의한 권리하고 민법에 의한 권리를 서로 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에서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를 세모로 친다 하더라도 가가 확실히 아니어서 4번도 땡입니다. 5번 선지 일단 가에서 땡이었는데 나는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역시 나도 확실히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20번 클리어하고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1번 내용일치 문제인데 일단 5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으로 골랐습니다만 나머지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선지들 2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성립하지 않는다. 왜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뭐가 인정이 안 됩니까? 위법성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위법성이 인정 안 돼서 결국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렇습니다. 네. 언론중재법은 3개월 또는 6개월. 근데 민법의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가지고 3년 또는 10년입니다. 훨씬 길죠. 네. 3번 맞고 그다음에 아까 4번이 아까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중에 그렇죠. 4번 아까 안 봤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선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은근히 4번도 오답으로 많이 끌린 것 같습니다. 4번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은 5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나지문과 관련된 보기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오답률이 지문 세트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65.1%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에 나오는 개념들하고 지문에 나오는 개념들하고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세모세모 신문의 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해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 보나마나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 같네요. 네.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A는 다음의 내용으로 세모세모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정정부인 반론 보도를 요청하겠다. 여기 기자 B가 왜 나왔겠습니까?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민법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기자가 주어진 거죠. 네, 그렇게 감을 잡고 한번 이 A가 요구한 그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이거 날짜가 왜 나왔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또 민법에 의한다면 3년 또는 10년 그거를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 날짜가 주어졌겠죠. 네,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땡땡시 소재의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땡땡시에 소지한 모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CCTV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런 사실적 주장의 정의가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런 거냐 아닌 거냐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적 주장이다. 그런 얘기할 때 바로 증거 얘기 나올 때 이런 CCTV 영상이 증거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증거를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즉 요거는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 해달라는 거고요.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 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정 청구, 반론 청구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이 가장 많이 오답으로 낚인 것 같은데요. A. 이 피해를 입었던 동물병원 원장이죠. A는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해야겠군. 맞습니다. 지금 B는 기자 아닙니까? 기자. 네. B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은 그 언론사 등 대표자 상대로만 할 수 있지 기자한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기자한테 정정보도 청구하려면은 법원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민법에 의해서. 민법 764조에 의해서 법원에 소 제기하면 되겠죠. 네. 여기 비록 민법은 빠져 있지만 이렇게 직접 언론사 등에다가 이렇게 정정보도 해달라고 청구하려면은 이렇게 언론사 대표자한테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기자한테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특히 민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여튼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오답이 많이 나왔네요. 2번 선지입니다. A는 먹이 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정정보도를 또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이겠군데 우리가 여기 보기 분석한 거와 맞고요. 3번 A가 세모세모 신문에 보도가 있으면 안 날이 지금 보도 날짜는 2022년 9월 1일인데 안 날은 지금 2023년 딱 1년이 지났네요. 네. 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언론중재법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인데 다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9월 1일이라면 민법 764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맞고요. 3번 선지입니다.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고, 자, 이거를 이제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오해하면은 여기에 낚이기가 쉽습니다. 아까 사실적 주장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따진다는 주장이 아니고, 뭐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한테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런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적 주장은 맞죠. 그러니까 이 사실적 주장의 의미하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군. 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군. 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4번이 틀린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라는 의미는 실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밝힐 수 있으면 다 나중에 밝혀진 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이게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을 보겠습니다.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아까 지문에는 7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7일을 살짝 일주일로 표현만 바꾼 거네요.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세모세모 신문에 싣겠군. 그리고 만약에 이 언론사가 C가 이런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시 네, 이렇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 언론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다거나, 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9월달 그 고2 국어 독서 지문 중에서 언론과 관련된 법 지문, 좀 약간 지문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 좀 제가 보충 설명도 해드리면서, 네, 이상 같이 읽어보고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